네, 안녕하세요. 2018학년도 수능 지문 중에서 인문지문, 내용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지문을 보는 방법을 연습하는 강의는 아니고요. 그냥 이 지문이 이런 식의 내용이 돼 있다라고 지문 내용 해설을 중점으로 하는 강의라는 걸 일단 설명을 하고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의 제목은 미리 붙여놨어요.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발음이 좀 어렵죠. 목적론에 대한 반박과 옹호, 목적론의 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제목의 흐름에 유의해서 지문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이다.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인대요.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좀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죠. 그런데 다음 문장은 내용이 좀 바뀌죠. 보시면 그런데 자,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자, 이 의문은 왜 생기는 거냐면 사실 얘네들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자연 현상일 뿐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모든 자연물은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외적인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건데, 즉 목적 추구라는 본성은 외부에서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대로 타고났다는, 즉 선천적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목적론이라고 하고 이 이론을 제시를 했다라는 문장이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났다고 했는데, 자, 그럼 이것도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우리는 선천적으로 지금 두 가지를 타고났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목적 추구의 본성. 네, 두 번째로는 이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문장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이 끊기지 않고요. 뒤에 연결해서 그냥 하나로 묶여 있을 것 같지만 수능 지문들은 문장을 잘 보면은요. 문장이 길기 때문에 문장의 일부가 사실은 앞의 내용과 대등하게 되어 있고 그 뒤에 앞의 것을 묶어서 한 번에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 문장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뒤를 읽어보면 자,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자, 이것이 실현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타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논리적으로 합당한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목적론이라는 것이 여기까지 내용을 포함해야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즉 목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목적을 추구하고 실현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한 단락을 읽어봤으니까 이 내용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 잠깐 뒤로 빠져줄게요. 자, 이 모든 사물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즉 목적론이 이 단락의 핵심이고 요 앞에 나왔던 이 질문으로부터 이 답들 있죠. 이거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끌고 나오기 위한 그냥 그런 질문이었을 뿐입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지금 이 문장은 사실 단락에서는 맨 마지막에 나왔지만 이 단락에서 논리적인 성격을 따져보면 가장 중요한 문장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 자, 여기 두 가지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죠.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두 가지. 내재적 본성인데 이것은 목적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목적을 실현할 능력을 둘 다 타고났다라는 것. 즉, 그 다음에 요 두 개에 의거해서 목적이 실현된다라고 했고요. 이것은 주체에게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근대에 접어들어서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었어요. 참고로 말하면 이 문장은 뭐를 근거로 하고 있느냐, 이거는 다음 단락에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합니다. 여기서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도 이따가 약간은 설명하고 갈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갈릴레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목적론적인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즉, 어떤 식의 내용이냐면, 근대학자들이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반박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갈릴레이라는 분이, 선생님 글씨가 참 아름답죠? 지금 이거는 과학적인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배가 좀 고파지죠? 미안합니다.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도 뭐라고 설명했냐면 목적에 대한 탐구가, 즉 목적론적인 연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이 각각 세 가지가 전부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반박을 하는데, 이 뒤에 문장이 조금 특이해요. 보시면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건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 세 가지를 종합한 결론이 바로 뭐냐면 모든 것에 대한 의인화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들로부터 이거를 추론해내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합당하지 않지만, 여기서 별다른 설명 없이 이렇게 묶어버렸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 문장 있죠? 여기 이 문장을 일단은 이 세 명 이야기의 공통점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 동물, 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근대 과학자들 이 세 명의 얘기를 듣고서 야, 나 그렇게 안 했어 라고 직접 반박할 리는 없어요. 이건 어떤 성격이냐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자기가 대변해주고 살짝 옹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왜 옹호가 되는 거냐면 근대 과학자들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물을 전부 다 인간인 것처럼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글 쓴 사람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봤을 때 이건 뭐냐면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해놨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을 인간처럼 여기지 않았다라는 논리를 지금 펼친 거예요. 즉 근대 과학자들의 비판에 대해서 옹호의 견해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좀 예쁜 모양으로 정리한 걸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자, 근대 과학자들의 이 반박의 대전제는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사물은 기계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모든 것을 인간처럼 설명했어요. 그럼 보시면 모든 것은 기계인데 이 목적론에 따르면 자연물이 기계가 아닌 것처럼 설명됐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바로 뭐냐면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건데 이건 지문에 있는 설명이고요. 이 내용을 실제로 논리적으로 맞게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고작 기계가 어떻게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선천적으로 타고나겠는가? 왜냐면 기계라는 것은 인간의 의도에 맞게 만들어진 거라서 외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그래서 이렇게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식으로 사실은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글쓴이는 뭐라고 옹호했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렇게 반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지금 옹호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단락입니다. 자, 일부 현대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인 믿음에 의존했을 뿐, 문장이 좀 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성격인지 여러분들 쉽게 아시겠죠? 맨 처음에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지시하고 근대 과학자들의 반박을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이 현대학자들이 다시 그것을 재반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옹호의 입장을 가진 채 논리를 펼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 볼로틴이라는 사람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 못했다. 즉, 근대 과학자들은 그것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즉, 니네들이 비판한 내용을 니네들이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니네들의 말은 올바르지 않아. 이런 식의 논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드필드라는 사람은 목적론적인 설명이 과학적인 설명은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잠깐 과학적인 거랑 비과학적인 거에 살짝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현대 과학적 입장인데, 이 과학이라는 거는요, 사실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가설을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현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요, 검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과학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지문에서 다루고 있냐면, 우리 인문지문 중에서 포퍼라는 사람이 과학의 지식 추구 방법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지문 안에서도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목적론적인 설명은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즉 증명 가능한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검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라고 할 수가 없다. 검증 안 되는 걸 참것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우드필드라는 사람은요,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옹호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학적이 아니라는 것 자체에는 근대과학자들과 입장을 같이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좀 보시면, 여기는 이쪽에 안 들어가서 이쪽에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갑자기 앞에 달라는 내용을 조금 가지고 들어왔죠. 잠깐 이유를 설명해 주면, 지금 이 지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달라,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둘째 달라, 여기서 반박을 하는데, 요 반박 뒷부분에 뭐가 있었냐면요, 요 뒷부분에 옹호가 들어있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단락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현대학자들의 반박, 이것도 약간 옹호의 성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단락은 구분되지만 요 두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한 군데에 묶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뒷부분 읽어보시면, 자, 일부 현대학자들이, 자, 근대학자들의 반박은 기계론적 모형에 대한 교조적인 믿음일 뿐이다. 즉 거의 무조건적인 믿음이다. 즉 합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목적론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그 사람들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17세기의 과학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지문을 앞에까지 보면 시간의 흐름이요, 고대 그리스로부터 그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은 근대 사상가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은 현대가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한 보면 이 지문이 마치 통시적인 구조의 지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을 약간 형식적으로 본다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지문이 기술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분명 뭐라 그랬냐면 17세기라 그랬잖아요. 이 17세기라는 거는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때가 이제 바로 근대가 태동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17세기는 시간적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봐야겠죠. 즉 이 지문은 시간의 순서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논리적으로 그냥 주장이 있고 반박이 있고 재반박이 있는 그런 지문으로 보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17세기의 과학은 뭐라 그랬냐면,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이게 바로 과학적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실험을 가지고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 검증해 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요, 모든 생물학적인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어요. 이런 환원론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하는데, 자, 지금 여기까지 쭉 선생님이 설명 없이 읽기만 했는데 핵심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은 다 물질일 뿐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근대학자들의 반박에서 이 부분이 있죠. 이게 근대학자들이 반박한 논리의 대존재였잖아요. 모든 사물은 생명력을 갖지 않은 일종의 기계이다. 지금 이 앞에 보면은 모든 것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 모든 것은 물질로만 이루어졌을 뿐이고 기계적인 것이다. 이런 설명이죠. 그래서 사실 이 단락이 뭘 보여주고 있느냐? 이 단락에 선생님이 네모쳐놓은 이 박스 부분이 사실은요, 근대과학자들의 논리의 대전제, 그 전제의 전제가 된 설명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능 지문은 앞에 설명한 거를요, 뒤에 보충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순서에 맞게 본다기보다는 머릿속으로 내용을 재구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합니다. 자, 그럼 이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은 무슨 신념을 갖고 있었느냐? 모든 자연물, 모든 사물, 즉 인간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전부 다 물질적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박은 이거를 뒤집는 거니까 아니다. 모든 사물은 물질 외에도 무언가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이겠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 반박은 자연물의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 즉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역시 이 사람이 나중에 뭐 환생을 하고 부활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글 쓴 사람이 계속 아리스토텔레스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견해를 갖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바로 무엇이다? 자연물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즉 이것이 바로 또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근대학자들의 반박을요 다시 재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은 사실 단순합니다. 보시면 첨단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이 말이 뭐를 내포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목적론이라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우리는 모른다라는 의미를 함축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 이 탐구가 바로 앞의 문장, 즉 이 자연물의 존재 원리와 이유 있죠. 이거를 규명하려는 그런 연구의 출발점이다. 즉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도 그것으로부터 현대 과학의 중요한 과제가 출발되었다는 의의를 밝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니까 어때요? 글 쓴 사람은 상당히 누구를 지금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게 최종적인 정리인데요. 아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들 이게 글자가 잘 보일지 살짝 걱정이 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글씨가 다 보이진 않더라도 앞에 설명한 내용들이니까 전반적인 논리 흐름만 짚어본다는 생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름이 좀 어려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목적을 갖고 태어나고 그것을 실현할 능력도 같이 있어요. 선천적인 게 두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만 없으면 반드시 실현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근대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 근대의 환원론적인 입장, 즉 모든 것은 다 물질일 뿐이고 기계적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대전제를 가지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봤더니 아리스토는 다 모든 사물을 인간처럼 취급하더라. 그러면 대전제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결론은 바로 뭐냐? 아리스토는 틀렸다. 즉 목적론은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글 쓴 사람은 뭐라고 옹호했냐면 아니다. 아리스토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했다. 그러니까 니들이 보고 있는 이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반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 현대학자들도 자 어떤 식으로 반박을 했냐면 일단은 자 블로텐이라는 사람은 근대 과학자들이 니네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은 채 반박만 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비판을 한 거고요. 우드필드는 뭐냐면 과학적이지 않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것은 참거짓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금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글 쓴 이가 엠페도클라스의 견해를 반박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근대학자들에 대해서 반박의 의견을 펼치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의의를 밝히면서 지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은 참고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좀 쉬운 지문이에요. 2018학년 수능 지문 중에서 가장 쉬운 지문이고 뭐 문제 정답을 다 따져봐도 평균은 거의 90% 육박하는 그런 지문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논지전개 방식인데 논지전개 방식은 선택지를 보고 고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됩니다. 자,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됐냐면 계속 주구장창 설명한 거예요. 주장이 나오고 반박하고 이제 다시 옹호하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 일단 정답을 5번을 보면은요. 특정 이론에 대한 즉 목적론이죠. 이 최초 주장이었죠. 그 다음에 비판들을 검토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그렇죠. 근대과학들의 얘기였죠. 그리고 나서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글쓴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의의를 밝혔으니까 지문의 순서를 거의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 중에서 약간 어려운 선택지가 4번이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실제로 지문을 볼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보면은 시대순이 맞는 것 같아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17세기는 근대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한다고 했는데 이 글의 목적은요, 목적론이 잘못됐다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논쟁이 있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정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3번이죠. 사실 이건 정답 말고는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 3번 보시면 이게 그냥 그대로 지문 속에 들어있는 문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선택지는 굳이 보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하는 것은 했는데요. 자, 이거는 약간 좀 설명이 복잡할 수 있는데 역시 정답을 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2번이죠. 일단 갈릴레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과학적이지 않다고 비판한 사람이에요. 근대 과학자였죠. 그다음에 우드필드는 현대학자인데 사실은 갈릴레이 같은 입장을 비판하는 거지만 공통점이 있었죠.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어쨌든 목적론적인 설명이 과학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여기 지금 정답률을 보시면 뭐 거의 선택 비율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다음 문제를 이제 볼게요. 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더 있었어요. 참고로 이렇게 보기가 나오는 문제는요, 지문 내용이랑 보기를 직접 비교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분석이 아주 잘 되면은 굉장히 신기한 게 문제를 풀 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자,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주는 이론으로 창발론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발론이 뭔지는 모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같은 얘기죠. 그런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대요. 뭐랑 똑같아요? 그렇죠. 세포 이전까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지만 세포 이상부터, 즉 세포부터는 뭐라고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과 사실 같은 견해를 지금 보여준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이 찬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누구의 이론과 반대냐면은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의 의견이랑 다르죠. 엠페도클레스는 모든 사물의 구성요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면 그 사물의 본질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이어는 뭐라고 했냐면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반박하는 견해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이거는 뭐랑 비슷한 관점이냐면 근대과학자들의 관점, 약간 기계적인 관점, 그걸 약간 유사한 부분이죠. 그런데 물리화학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 이것은 역시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랑 반대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견해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먼저 봅시다.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공통점 물어봤어요.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 즉, 이것이 엠페도클레스와 그 다음에 마이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 이제 학생들 어려운 선택지가 사실 없는데 너무 설명 안 하긴 그러니까 2번, 5번 두 개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2번,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마이어는 이 뒤의 말을 맞다고 해요. 왜? 아까도 앞에 봤지만 잠깐 넘겨볼까요? 얍. 아이고. 자, 여기 지금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넘어가.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다라 그랬죠. 물질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설명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마이어는 아리스토와 달리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겠구나. 자,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마이어는 뭐라고 했었냐면요, 지금 설명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역시나 5번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이 지문이랑 문제는 사실
난이도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읽은 것처럼 내용을 막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뭐는 반박이고 아니고 다 안 따져봐도 문제가 풀리긴 풀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출지문을 공부하는 것은 다만 문제에 맞고 틀리고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어려운 지문도 사실은 논리적인 전개 자체는요, 쉬운 지문이랑 유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복잡한 것을 공부하는 아주 그 기본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이런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